세입자 800여 명이요. 보증금을 다 떼일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여지책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살던 원래 집에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빠져나가는 방법이 제3자를.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석, 풀리지 않던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부분은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갭 투자로 원룸 건물 수십 채를 사들인 집주인이 파산을 했는데 세입자 800여 명이요. 보증금을 다 떼일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 보증금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정말 큰 사건인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뭐 확정일자를 받아둬라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건지. 특히 이제 원룸이나 다가구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그 안에 살고는 있지만 건물로는 한 채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일자를 아무리 받아두어도 여러 가구가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집 가격보다 여러 가구가 들어와 있는 보증금이 더 더 많은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경매로 팔려버릴 경우들 같은 경우도 보증금보다 더 적게 했네. 그렇죠.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전세 보증금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좀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요즘 역전세난 시대라고 하는데 먼저 요즘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바로 이제 새로 준공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세가 아주 싸게 나옵니다. 자기는 뭐 예컨대 1억 원에 지금 있는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8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다. 그러면 이 집이 너무 높으니까 전세가 나가지 않는 거죠. 바로 이제 역전세가 이제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자들이 이제 발목이 붙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주택보증공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반환 보험을 들면 거기서 이제 배상을 해주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들은 미반환 사고 건수가 한 34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해예요. 네네 올해는 벌써 상반기만 지금 1,00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문제 뭐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셋집 구르는 것부터 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런 집들을 깡통 전세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네. 어떤 집이 이 깡통 전세, 깡통 주택이 되는 건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간 집이 빚 갚고 나면 전세 보증금 찾을 수 없는 주택. 그걸 이제 깡통 주택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내가 실제 그 집을 은행 돈 얻어서 산 것은 3억인데 그걸 경매에 붙여지니까 경락 가격이 뭐 2억 원이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진 대출금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벌써 5천만 원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세보증금은 더더군다나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주택이 깡통 주택인데 그것이 이제 갭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주택을 좀 피하려면 여러 가지 점들을 진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것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법률적인 용어들이라. 어쨌든 등기부등본을 먼저 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름이 정확히 누구로 되어 있는지 소유자를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하고 계약이 안 되면 그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로 나오지 못하면 위임장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전화라도 통화를 해서 누구한테 위임했는지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누구한테 근저당 결정을 얼마 했는지 하면 거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팔렸을 때에 이게 80% 이상 그 돈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집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뭐 2년 뒤에 그 집이 5억짜리가 4억 정도로 낮아졌다. 그러면 갚아야 할 돈은 변함이 없는데 집값은 낮아지면 그러면 경락됐을 때 더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 보증금은 더더군다나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2년 뒤에 그 집값이 얼마 갈 건가 하는 것들도 대충 감안해서 그 집을 들어가야 된다. 그럼 뭐 부산물로 건축물 대장도 그 아울러서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정확한 그 집이 몇 평이고 하는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에 임대인 동의를 했는지 하는 여부도 관계히 필요한 거죠. 그 전세대출에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그것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계약 시의 특약 사항들 이런 사항들도 하나씩 둘씩 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기다 짚어야 되는 거고요. 기초적인 게 마무리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세나 이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세금 체납. 그렇습니다. 선생지. 집을 경매에 들어가든지 뭐 하면 그 세금으로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납하기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또 이런 것들이 복잡하죠. 뭐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그 집에 집주인이 동의를 해줄 리는 또 없죠. 그럼 그런 경우는 중개업소한테 확인을 해줘. 뭐 미납국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전세에 들어갈 때에 전입신고 꼭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는 거. 주민센터에 가면 그냥 그 저 전세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확인 대장에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되니까 쉽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나중에 가서 우선 변제권 그 사람에 의해서 먼저 돈을 갚아줘야 할 권리가 그때부터 생기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소유자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그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 또 국세나 뭐 세금 체납이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금액이나 뭐 매매가격 80%를 넘는 집은 아예 애초부터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사를 한 즉시 전입신고도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아줘야 된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에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네네.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제 여러가 들어가 살기 때문에 거기 보증금을 낸 총액 금액하고 이 한 채로 인정받는 이 큰 집의 덩어리하고 가격을 두 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집의 한 채의 가격은 공시가를 파악하거나 중개업소에 가면 어느 정도 가격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체 여기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총액으로 합하면 얼마나 들까? 그거는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로 확인하는 방법대로 중개업소가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금액이 얼마인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중개업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주택에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비를 좀 어떻게 해둘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뭐 방법은 또 하나 이제 다른 데서 구해야 되겠죠.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네.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많거나 또는 소유권 행사가 좀 어려울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도 미리 있습니다. 너무 많은 대출이면은 보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좀 타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매에 넘어가거나 만기일이 지나서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보험입니다. 어디서 취급하냐? 주택도시 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상담을 신청해서 한번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보험도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또 이 보험도 비슷한 보험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보험이사고 하나는 정부보험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가셔서 이 부분을 꼭 상담을 하셔서 뭐 계약 다 마치고 나서라도 그 전세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기 가서 보험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계약할 때에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선수의 권리, 경매나 이런 것이 됐을 때 내가 먼저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내가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선수의 권리가 아닌 주택 그건 피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세를 살다가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역전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 나는 다른 집으로 이미 계약을 해놓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짐 싸고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들인 게 이제 다 무효가 됩니다.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전세금을 잘못하면 이제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내가 거기를 떠나도 내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인식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집이 되어 있는 집을 내가 거기에 전세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이 지금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후수지가 되니까 그런 집은 피하는 게 좋다. 어쨌든 내가 선순위인 거를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네요. 또 있습니다. 절반씩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소유권이. 네네. 다른 사람하고 둘이 합작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 소유자 두 사람 다 와서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다 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하고 계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든지 전세보증보험을 들든지 유효한 방법을 꼭 택해야 됩니다. 선순위 권리가 아닌 주택은 무조건 피하시고 뭐 임차일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붙어 있다면 그것도 꼭 피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이 공동으로 소유가 되어 있다면 공동 소유자 전부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전세 보증 보험 같은 이야기도 쭉 해봤는데, 이 부분들은 집을 선택을 할 때 들어가 살기 전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전세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도 뭐 이런 보험처럼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이 소액인 경우에 소액 임차인 자격을 확보하는 것, 이게 최우선 변제라고 할 수 있는 소액 임차인들한테 정부가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의 한계가. 전세로 들어간다면 뭐 1억 또는 8천만 원, 뭐 얼마씩 이제 지금 이렇게 내고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전세 들어갈 경우에 보증금의 맨 위 상한선이 1억 1천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1억 1천 중에서 3,700만 원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거라도 우선 내가 변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주어진다. 그래서 그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 부분들을 먼저 해놔야 최우선 변제권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해하시고, 이 전입신고 않고 계약서만 가져와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것도 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궁여지책인 방법 중에 하나는 어머니나 누가 아는 사람들을 내가 살던 원래 집에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전세해 놓은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내가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3자. 아, 그런 네, 방법도 그런 방법도 있군요. 만약에 일단 뭐 전세로 들어가서 쭉 살았어요. 그럼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때 받는 방법. 집주인한테 떠났거나 거기에 해당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내용 증명. 네네. 우체부에 가서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이게 등기로 전달이 되는 증명서가 바로 내용 증명. 맨투맨으로 된. 내가 이런 것들을 당신한테 몇 보냈다. 번에 걸쳐서 보냈고 꼭 이걸 나한테 빨리 반환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내가 촉구했다.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증빙 서류로 같이 첨부해서 이제 법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으면 집주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3개월 뒤에 어디서 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돈 나오면 내가 드리겠다. 주겠다. 그런데 또 3개월 지나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맨 마지막의 방법은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반환 청구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뭐 보통 6개월에서 더 이제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승소를 해서 주택 집행 권한이 이제 발생해서 강제 집행도 해서 뭐 이런 경우 강제로 예컨대 그 집을 경매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일 이후에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그런 법정 지연 이자 그것까지 쳐서 다 받을 수 있죠. 어제부로 다 만료됐는데 법정 소송을 해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오늘부터 법정 이자를 받게 되는데 법정 이자 지연 이자가 5% 정도 그 이후엔 딱 되고 나서는 15%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기면 15%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다 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 결국에는 그래도 받게 되나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집을 따라 처분까지 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돈이라도 해서 집주인이 이제 그 돈을 돌릴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명한 거는 그 전세보증금하고 이 집값하고 계산하면 집값이 훨씬 많을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뭐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도 또 있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법적으로 실행력이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그 판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어보고 양쪽 다 같이 참석하지 않아도 내가 전세 들었던 사람들의 형편을 판사가 들어보면 금방 그게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허위다, 아니다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냥 약식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령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식 재판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반환금 청구한 임차인이 주장 그대로 그게 확정되고
그 돈을 빨리 돌려줘라 라고는 판결이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지급 명령 신청 제도를 네. 좀 활용해 보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든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거 오늘 또 느끼게 됩니다. 이 톡톡 부동산과 또 함께 네. 정확한 정보들 주시면 많이 알아가시고요.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법률 전문가한테 다시 상담해서 다시 또 정확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정보 앞으로도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박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이 가을을 맞아서 고향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인데요. 뭐 1년에 의료에서 찾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종종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땅을 법인 소속으로 해 놓아야만이 사고도 생기지 않습니다.